저는 그 잠이라는 영화에서의 그 각본, 즉 시나리오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 뭐랄까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연출의 몫이기도 한데 긴장을 쌓아가는, 이렇게 축적해가는 이 과정들이 꽤 밀도 있게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1부, 2부, 3부. 이거는 사실 그 영화적인 그런 그 장구성이라기보다는 문학 쪽이나 뭐 연극 이쪽에서 더 많이 시도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럼에도 이 1부, 2부, 3부가 뭔가 분리되거나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런 것이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잘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시나리오 썼을 당시에는 데뷔 감독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어떤 상업 영화 시나리오로서 재밌는 장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장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가 1순위였고요. 사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릴 것 같긴 하지만 영화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시나리오 쓰기의 기초 이런 거를 전혀 이제 배우지 않고, 어디서 막 주워들은 유튜브로 주워듣거나 아니면은 단편 소설 수업 뭐 혹은 이제 영화 제작 동아리에 약간 오지랖 넓은 뭐 선배님의 어떤 조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지금까지도 기억이 많이 났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모든 지문과 모든 대사가 이야기를 앞으로 진전시켜야 된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그런 어떤 룰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그 룰이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요즘 시나리오를 쓸 때도 약간 그게 항상 그 일종의 저한테는 불문율처럼 이제 작용이 돼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시나리오가 깔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정말 모든 어떤 배우들의 행동, 배우들의 대사, 그리고 모든 샷들이 약간이라도 무의미하다 싶으면은 다 이제 빼자. 애초에 그 촬영 준비 단계에서도 그랬고, 시나리오 단계, 그리고 촬영할 때 편집 단계에서도 약간 그 룰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밀도감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여서 되게 민망하지만, 이제 되돌이켜 보면, 곱씹어 보면은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GV를 봉준호 감독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봉준호 키드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연출을 보면서 어떤 저런 거는 내가 이제 흡수를 해야겠다, 뭐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님을 정말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던 시기가 그 옥자 연출팀을 했던 시기였는데, 한 2년 반 정도, 그리고 모든 촬영 과정, 그 제작 과정을 다 이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정말 운이 좋은 기회였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를 배우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참여한 건 아니고, 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앞가림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 영화를 그르치면 안 되겠다, 이 일념하에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잠에 돌입했을 때 오히려 제가 옥자 때 관찰했던 감독님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흉내를 내려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조금 느껴지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콘티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다른 감독님들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시나리오를 다 썼을 때 뭐 투자 얘기, 캐스팅 얘기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전에 저는 바로 콘티를 그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 주변 영화인들은, 야 무슨 뭐 벌써 그려, 투자 받고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콘티 작가님이랑 같이 그리는 거지, 지금 너는 시나리오에 신경 써 라고 이제 조언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항상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된 것 같고 이제 콘티로 바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콘티를 그리면 또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고칠 것들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독님을 좀 모사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촬영 자체도 감독님은 콘티대로 많이 그리시려고 하시거든요. 예컨대 이런 대사 하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고 치면은 마스터로 투샷으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평론가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고 그 다음에 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고 이래서 편집실에서 뭐가 좋을까 이제 좀 여유롭게 고르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영화의 제작의 어떤 방식이라면 감독님은 이 대사는 유재선 이 보이는 이쪽으로만 어차피 보여줄 거니까 이 대사는 이 부분만 찍고 다시 이 부분만 찍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정량으로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찍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제작 촬영 방법을 또 모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님은 이제 정말 이제 보는 영화에 대해 확신이 있고 그리고 천재셔서 이제 그게 가능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냥 운 좋게 첫 작품을 하게 된 일반인이어서 그래서 그냥 이 원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마스터도 찍고 뭐 이것저것 여유롭게 찍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배운 케이스기는 합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유재선 감독을 또 천재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천재들끼리 만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코스프레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고 감독님은 정말 이제 정말 천재시죠. 아니 근데 그때 칸에서 옥자의 영어 자막을 쓰셨다고 영어 대사 그쵸? 영어 대사를 쓰셨다고 영어 자막 자막을 네네 사실 네. 그 정식 크레딧에는 이제 그 다른 업체 자막 업체가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업을 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연출팀이어서 온갖 자비를 다 하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자막 제작을 하는 거였고,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자막 업체가 조금씩 수정했었던 그런 케이스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경험 덕분에 뭐 여담이지만 그 경험 덕분에 이제 제가 영자막 어떤 번역가 같은 느낌으로 포지셔닝이 되면서 더 그런 어떤 일감도 많많이 주어지는 어떤 감사한 어떤 상황이었죠. 네. 아니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 아까 콘티를 그렸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유 감독께서 그린 그 웹툰체의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 그리셨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 감독과의 소통은 굉장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소통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굉장히 그런 점은 굉장히 그 좋았었죠. 왜냐면은 제가 프리 프로덕션 촬영 준비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제 저만의 어떤 콘티 1고를 완성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촬영 감독님도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톤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싶은지 감이 좀 오셨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데뷔 감독이어서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제가 그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감독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은 영화의 비전 그리고 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를 모든 스태프와 배우분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되는 게 감독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시나리오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 첫 며칠 그 프리 프로덕션 촬영 준비 며칠 때 깨달으면서 이런 콘티 그리고 저의 어떤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제 촬영 감독님과 이 영화는 어떤 것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톤으로 어떤 촬영으로 원한다 이것들을 이제 소상히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신인 감독 즉 장편 데뷔작인데
아마도 올해 좀 좋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가요?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에서 그 긴장감 혹은 서스펜스를 쌓아가는 그런 방식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뭐 속도와 강도를 제어하는 감독이다. 그렇게 제가 글은 썼지만 이게 좀 특히 신인일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의욕이 과잉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풀고 싶은 것들을 풀게 되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거나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유재석 감독은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이 영화에서. 즉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잘 구사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차기작이 기대되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뭐랄까요, 여기 이 영화는 굉장히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게 다양하게 섞여 있죠. 뭐 예컨대 호러도 있고 오컬트도 있고 뭐 또 가족 영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장르들이 혼합이 된 그러한 형국임에도 이 장르들이 각각 노는 게 아니라 잘 스며들어서 서로 악유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캐릭터의 관계라든가 혹은 사건의 전개라든가 여러 가지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잘 받쳐주고 있다,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데 저 한 가지 계속 세 번을 보면서도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할아버지 귀신이 붙은 겁니까? 아, 왜요? 네. 일단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요. 왜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을까? 사실 이제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어떤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이유는 사실 극 중에도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할아버지의 귀신의 어떤 의도는 거의 그 적나라하게 이제 대사로도 읊어지니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할아버지 귀신이 없는데 왜 할아버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것 또한 이제 또 그 사실 모든 게 다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 또한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시시한 대답인 것 같아서. 네. 아니 이제 조금 더 제가 그 부연해서 질문을 하면 이 해석의 다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결말에 가서는 이게 정말 이거 문제가 해결된 거야? 혹은 이거 꿈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제가 이제 할아버지 귀신이 왜 붙었느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그 대사에 있습니다. 이 두 집 아래 윗집의 관계. 그럼에도 제가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아내인 정유미 역할을 한 그 아내가 남편을 제압하면서 이제 결국 그 남편 몸 안에 들어있던 할아버지에게 뭐 또 한 번 먹고 싶어? 그러던가요? 그런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귀신이 왜 붙었느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 욕망이야? 층간소음은 너무 약한데 그게 이렇게 귀신이 붙을 만한 그런 사건인가? 그 전 관계의 어떤 전적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할아버지 욕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서 그 정유미 씨의 대사가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좀 이 두 사람이 관계를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어떤 것, 즉 뭐 신혼 부부가 이제 뭐
침대에서 쿵쾅쿵쾅 뭐 이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반응하는 그거보다도 정유미라고 하는 그 아내를 더 좋아하는 어떤 이유들 그냥 너 좋아했잖아 이걸로 끝나는 건 좀 잘 제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아.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셨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그 시나리오 썼을 당시에 한번 보여드렸으면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게 사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좀 그 껌덕지가 약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무당 해궁할매 무당이 그러죠. 그 사람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 추하다, 그리고 귀신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사람이 이런저런 큰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할아버지 귀신의 명분조차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까지 다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말씀대로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발자국 멀리 서서 혹은 이제 뉴스 기사로 접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냥 뭐 어디 저 썰같이 인터넷 썰같이 요약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면은 뭐 할아버지 뭐 갑자기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평론가님이 말씀하시기에 소위 튀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적 장치 혹은 이유를 붙잡는 어떤 수진의 모습에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지가 또 드러나지 않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어떤 무속신앙, 미신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고 정말 사실 인과관계가 있기는 한가 싶은 아래층 정말 먼 이웃도 이제 가지 끌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진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인지가 좀 대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저는 그 약간 튀는 느낌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말이 되면은 사실 멘탈이 어떻든 심리가 어떻든 그쪽으로 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수진의 어떤 감정 상태를 잘 표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수진 역을 맡은 그 정유미 배우가 이제 변화해가는 모습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도 그 모르게 그 어떤 그야말로 그 희면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남편인 현수가 그 아내를 두려워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굉장히 잘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 두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하시다고 말씀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예,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을 캐스팅했을 때 연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어떤 연기를 기대하면 좋을지 되게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을 했을 때, 편집했을 때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고 이 두 분의 어떤 연기적 기량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점이 좋았냐? 사실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더 한층 더 나아가 보면은 두 분 모두 이제 필모그래피가 방대하고 그러기에 이제 장르적인 영화도 많이 이제 촬영하고 장르적인 어떤 연기에 굉장히 능숙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필모그래피의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성 있는 연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희한하게 어떻게 합성이 된 건지 장르적인 연기 속에서도 언제나 저는 현실적인 연기 톤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잠에서 필요한 연기의 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운이 좋게도 정말 기적같이도 두 분 모두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런 또 멋진 연기를 선보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 결혼하셨죠? 예, 네 결혼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그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 거의 슬로건인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두 사람이 이제 둘이 함께 하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갔는데 점점 혼자 이제 그야말로 단독 플레이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끌려가는 형태가 되면서 이 부부의 관계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부부란 이렇게 일심동체 내지는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뭔가 더 그야말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은 분명한데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했나요?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뭔가 좀 실제 그 결혼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강해진 건가요? 사실 시나리오를 썼을 당시에 그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제 현재 아내,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혹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저희 어떤 개인적인 화두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테마들이 시나리오에 알게 모르게 많이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썼을 당시에는 그냥 별개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뭐 거의 자서전급으로 너무 이제 그 제 이야기를 많이 쓴 게 아닌가 걱정이 이제 될 정도였는데 그 당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에 관해서 다룬 이야기들은 혹은 영화들은 보통 주된 갈등이 이제 서로한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게 한판 싸운다든지 혹은 뭐 누군가가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사랑이 식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느낌의 영화들이 저는 이제 그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비관적인 시선을 갖고 싶진 않았고 결혼을 아무래도 조금 더 낭만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약간 베프 같은 부부를 한번 그려보고 이들에게 누구의 탓도 아닌 어느 한 장애물을 던지고 부부라는 단위로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결혼 생활을 더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했을 때 그때도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년차 보고를 하자면요. 그 제가 이제 그 결혼 그 TMI일 수도 있는데 칸느에서 프리미어를 했던 날이 이제 제 1년차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기자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는 제 아내의 일종의 결혼관과 유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거랑 반대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결혼할 제 처지와 제 아내의 처지가 그 현수와 수진이랑 많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현수가 이제 무명 배우잖아요. 근데 저도 시나리오를 썼을 당시는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그리고 무직이었던 그냥 그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꿈만 부풀었던 어떤 사람이었고 종종 이제 제 커리어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들면은 제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잘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잘하고 있다 너가 최고다 지금 하면 된다 너가 다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 응원을 많이 해줬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 현재 아내는 저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훨씬 높아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영화에 녹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안정성도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나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약간 그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이 이제 둘이 함께라면은 이거는 다 이제 같이 극복할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둘이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독특하게 여겼나 봐요. 혹은 인상적으로 여겨서 정말 알게 모르게 녹였던 것 같고 요즘 결혼 생활 1년 차 보고를 드리자면은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뭐 몇 년을 더 지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희망적입니다. 네.